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요?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중국 길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경악스러운 장면, 지하철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식당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까지. 프랑스 여행 블로거 아멜리가 중국 여행에서 겪은 믿기 어려운 경험담이 전 세계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여행 작가가 목격한 중국의 충격적인 추태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월드박스 채널이 됩니다. 아래 댓글에 중국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저는 프랑스 리옹에서 여행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는 아멜리라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아시아 3개국을 여행하면서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들과 예상치 못한 감동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 주로 유럽 각국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블로그에 써왔는데요. 독자분들의 반응이 좋아지면서 점점 더 멀리 있는 나라들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한 것이 바로 아시아 여행이었어요. 아시아는 저에게 정말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이고 언어도 문자도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래서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특히 일본, 중국, 한국 이 세 나라는 각각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본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나라, 중국은 거대한 역사와 웅장한 문명을 가진 나라, 한국은 급속한 발전과 함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낸 나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설레었어요. 각 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들을 조사하고 꼭 먹어봐야 할 음식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체험해보고 싶은 문화 활동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온천 문화와 선샤 문화, 중국의 만리장성과 자금성, 한국의 한복 체험과 전통차 문화는 꼭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평소에 여행을 할 때 단순히 관광지를 구경하는 것보다는 그 나라의 일상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쇼핑을 하면서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아시아 여행도 마찬가지였어요. 호화로운 호텔보다는 현지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했고 관광버스보다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여행 출발 며칠 전부터는 정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흥분되었어요. 드디어 아시아의 신비로운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특히 각 나라의 전통 건축물들을 보는 것이 가장 기대되었어요. 서구 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동양의 건축 양식들을 실제로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또한 각 나라의 독특한 음식 문화도 무척 궁금했습니다. 일본의 정교한 요리, 중국의 다양하고 풍부한 맛, 한국의 매콤하고 건강한 음식들을 직접 맛보면서 그 나라만의 특색을 이해해보고 싶었어요. 출발 당일, 이온 공항에서 첫 목적지인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저는 정말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것을 말이죠.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정말 깨끗했고 모든 안내 표지판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직원들도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언어였어요. 영어로 된 안내판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이 일본어로 되어 있었고 특히 세세한 정보들은 일본어로만 표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전철을 타려고 했는데 표를 사는 것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었어요. 자동 발매기의 버튼들이 대부분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헤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 일본인 직원분이 도움을 주셨는데 영어를 조금 할 수 있는 분이어서 겨우 표를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의사소통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도쿄 시내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이었어요.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전통 건축물이었습니다. 빨간 등롱들과 5층 탑이 어우러진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언어 장벽을 느꼈습니다. 절의 역사나 의미에 대한 설명들이 대부분 일본어로만 되어 있어서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점심을 먹으러 현지 식당에 갔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메뉴판이 전부 일본어로만 되어 있었고 사진도 없는 식당이었어요. 직원분께 영어로 설명을 부탁했지만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결국 다른 손님이 먹고 있는 음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같은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이 정말 민망했어요. 음식 맛은 좋았지만 주문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오후에는 도쿄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이용해봤는데 여기서 일본 문화의 또 다른 면을 경험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의 지하철은 정말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조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도 없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침묵이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웃기도 하는데 일본의 지하철은 마치 도서관처럼 조용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제가 가지고 있던 가방이 다른 승객과 부딪혔을 때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사과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 순간 제가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녁에는 시부야의 유명한 교차로를 구경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언어 장벽을 느꼈습니다. 근처 상점에서 쇼핑을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친절하긴 했지만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원하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었어요. 특히 가격을 물어보거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일본의 깔끔함과 질서정연함에는 감탄했지만 동시에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일본 사회가 외국인에게는 조금 닫혀 있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내일은 더 좋은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쿄에서의 둘째 날, 저는 좀 더 깊이 있는 일본 문화를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교토로 향하는 신칸센을 탔는데 고속열차의 정확함과 깔끔함에는 정말 놀랐어요. 시간표대로 정확히 도착하고 출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토에 도착해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교토역에서 숙소까지 가는 길을 찾는 것부터 힘들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찾아가려고 했는데 일본의 주소 체계가 유럽과 완전히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길을 물어보려고 몇몇 사람들에게 다가갔지만 대부분 영어를 못하셔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한 분이 영어를 조금 하셨는데 설명해 주신 길이 너무 복잡해서 결국 택시를 타야 했어요. 교토의 유명한 기요미즈데라에 갔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했습니다. 전통 목조 건축물과 교토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정말 멋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구경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절의 역사나 문화적 의미에 대한 설명이 일본어로만 되어 있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어 가이드북을 사려고 했지만 가격이 상당히 비쌌고 그나마도 내용이 간략하게만 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찾아간 전통 일식집에서는 더 큰 곤혹을 겪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어색함이 시작되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모두 일본인이었는데 제가 들어가자 잠깐 조용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메뉴판은 당연히 일본어로만 되어 있었고 사진도 없었어요. 직원분께 영어 메뉴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옆 테이블 손님이 먹고 있는 음식을 가리키며 주문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몰라서 헤맸어요. 특히 생선을 어떻게 발라 먹어야 하는지 몰라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직원분이 도움을 주려고 하셨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더 어색해졌어요. 오후에는 금각사를 방문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었지만 여기서도 실망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사진 한 장 제대로 찍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상업화된 느낌이 강했습니다. 기념품 가게들이 너무 많았고 가격도 비쌌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영어로 된 자세한 안내가 부족해서 단순히 구경만 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교토의 전통 거리인 기온을 걸어봤습니다. 게이샤들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관광객들이 게이샤들을 쫓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모습만 보였어요.
거리는 분명 아름다웠지만 너무 관광지화되어 있어서 진정한 일본의 전통 문화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여기서 일본 사회의 경직된 분위기를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전철 안은 여전히 조용했는데 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바스락 소리가 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또 제가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핸드폰을 만졌을 때도 뭔가 눈치가 보였습니다. 일본에서의 이틀 동안 저는 점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분명 일본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나라였지만 외국인인 저에게는 너무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행동하기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현지인들과의 진정한 교류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다음 목적지인 중국에서는 좀 더 열린 분위기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겪을 일들이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일본에서의 답답한 경험을 뒤로하고 상하이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아시아 여행에 대한 기대가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하지만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은 여전했습니다.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정말 웅장했어요. 공항 건물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일본과는 또 다른 느낌의 거대한 스케일이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리니어 모터카를 탔는데 시속 400km로 달리는 속도에 정말 놀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푸동 지역의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의 급속한 발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상하이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와이탄이었습니다. 황푸강을 사이에 두고 펼쳐진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쪽으로는 서구식 건축물들이 늘어서 있고 강 건너편으로는 푸동의 현대적인 마천루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해가 지면서 네온사인들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지는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강변을 따라 산책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일본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활기차고 자유로운 느낌이었어요. 둘째 날에는 상하이의 전통 정원인 예원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정교하게 꾸며진 정원이었어요. 작은 연못들과 기암 괴석들, 그리고 전통적인 중국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정원 안의 작은 찻집에서 중국 전통차를 마시면서 보낸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차를 우리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고 차의 향과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찻집 주인 아저씨가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중국 차 문화에 대해 간단히 설명도 들을 수 있었어요. 점심에는 현지인들이 추천해준 딤섬 전문점에 갔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딤섬이 나오는데 하나하나가 정말 정교하고 맛있었어요. 특히 샤오롱바오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얇은 만두피 안에 들어있는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가격도 일본에 비해서 훨씬 저렴했고 양도 충분했습니다. 오후에는 상하이의 현대적인 쇼핑가인 난징동로를 걸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어요. 일본의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분위기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들도 제법 있어서 쇼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녁에는 상하이의 또 다른 명소인 신천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중국 건축물을 현대적으로 개조해서 레스토랑과 바, 부티크샵들을 만든 곳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였습니다. 한 레스토랑에서 상하이 전통 요리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상하이 크랩은 정말 별미였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첫 이틀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일본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경직된 분위기와는 달리 중국은 좀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더 친근하게 느껴졌고 음식도 맛있고 저렴했어요. 특히 와이탄의 야경과 예원의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신천지의 독특한 분위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태라면 중국에서의 나머지 일정도 즐거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진짜 충격적인 경험들은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거든요. 상하이에서의 셋째 날, 저는 현지인들의 일상을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는데 러시아워 시간과 겹치면서 정말 엄청난 인파를 만나게 되었어요. 상하이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질서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지하철이 들어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출입문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안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리지도 않고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저도 그 인파에 휩쓸려서 지하철에 탔는데 차 안의 상황은 더 가혹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숨쉬기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차 안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들, 음식을 먹으면서 포장지를 바닥에 그냥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남성이 지하철 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른 승객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나왔을 때는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날 처음 방문한 곳은 상하이의 유명한 재래시장이었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다양한 냄새와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시장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상당히 달랐어요. 시장 바닥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고 상인들이 길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인 제가 가격을 물어보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부르는 상인들이 많았어요. 흥정을 시도하면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어서 시장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테이블이 제대로 닦이지 않은 상태였고 바닥에는 이전 손님들이 먹다가 흘린 음식물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 그릇이 제대로 씻기지 않은 것 같아서 먹기가 꺼려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옆 테이블에 앉은 가족이 식사를 하면서 테이블 위에 생선뼈와 새우 껍질을 그냥 뱉어놓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는 그 상태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후에는 난징동로 쇼핑가를 다시 방문했는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봤는데 2명의 중국 여성이 길 한복판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핥히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말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싸움이 격해지면서 한 여성의 옷이 찢어져서 속옷이 보이는 상황까지 되었는데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가서 촬영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경악했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군가는 반드시 말리려고 하거나 경찰을 부르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구경거리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거의 20분 가까이 걸렸고 그동안 싸움은 계속되었어요. 저녁에는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조용한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도 편안함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소란을 피워도 부모들이 전혀 제지하지 않았거든요. 또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상태가 정말 열악했습니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휴지도 없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하이의 첫 이틀 동안은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현지인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공공질서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위생에 대한 의식도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공감 능력이 부족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것도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제가 목격할 일은 단순한 문화 차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상하이에서의 넷째 날, 저는 중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몇 곳을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겪은 경험들은 정말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충격으로 남게 되었어요. 아침에 호텔에서 나와 상하이 구시가지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전통적인 중국 건축물들과 좁은 골목길들이 어우러진 곳으로 상하이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완전히 달랐어요. 골목길 곳곳에는 쓰레기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악취가 심했습니다.
건물 벽면에는 침 자국들이 여기저기 말라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골목에서 목격한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길 한복판에서 대놓고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대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광경을 피해 다른 길로 돌아서 걷고 있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남자가 건물 벽에다 대고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바로 옆에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이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좀 더 깔끔해 보이는 식당을 찾아갔는데 여기서도 위생 문제를 경험했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었는데 테이블을 제대로 닦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젓가락도 깨끗하지 않아 보였고 물잔에는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 접시 가장자리에 이전 음식의 찌꺼기가 붙어 있었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다른 식당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상하이의 유명한 쇼핑몰에 갔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종류의 충격을 받았어요.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상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바닥은 물이 고여 있었고 냄새도 지독했어요. 휴지는 당연히 없었고 비누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화장실 안에서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으면서 바닥에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아서 화장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여기서 마지막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 할아버지가 그냥 바닥에다 침을 뱉고 코를 풀어서 그것도 바닥에 버렸어요. 그리고 옆에 앉은 사람이 먹던 음식 포장지를 그냥 바닥에 던졌습니다. 차량 바닥은 온갖 쓰레기로 더러워져 있었는데 청소하는 직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정말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목격한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길거리에서의 용변, 공공장소에서의 위생 불감증,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부족,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문화적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이대로 중국에서의 여행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일정을 단축하고 다음 목적지로 가야 할까? 결국 더 이상 중국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항공편을 변경해서 예정보다 이틀 일찍 마지막 목적지인 한국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아시아 여행 전체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분위기, 중국에서의 충격적인 위생 문제와 공공질서 부족, 이런 경험들 때문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실망을 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예약한 일정이 있었고 마지막 나라만큼은 끝까지 경험해보자는 생각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경험들이었어요. 중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들을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을 때 솔직히 저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직된 분위기와 중국에서의 충격적인 위생 문제들 때문에 아시아 여행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선 공항 자체가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일본 공항의 정돈된 느낌과 중국 공항의 웅장한 규모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뭔가 더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안내 표지판들이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모두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서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직원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고 심지어 간단한 프랑스어 인사말로 봉주르라고 말해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을 나서면서 느낀 첫 인상은 정말 쾌적하다는 것이었어요. 공기도 맑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서울 시내로 향했는데 여기서부터 한국의 체계적인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열차가 시간표대로 정확히 도착했고 내부도 매우 깨끗했습니다.
좌석 배치도 편안했고 무엇보다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 지하철에서 겪었던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여기서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지하철역이 정말 깨끗했고 안내 방송도 여러 언어로 나왔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질서를 지켜서 줄을 서고 있었고 지하철이 도착하면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기다린 후에 탑승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약자석은 비어 있으면서도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고 있었고 임신부가 타자마자 자리를 양보하는 시민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궁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의 절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근정전의 웅장한 모습과 경회로의 우아한 자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궁궐 내부가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았지만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관람하고 있었어요. 안내 설명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자세히 되어 있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인사동을 방문했어요. 전통적인 분위기의 거리였는데 정말 아기자기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전통 공예품 가게들과 갤러리들이 줄지어 있었고 한옥을 개조한 찻집들도 많았어요. 한 전통 찻집에 들어가서 한국 전통차를 마셨는데 찻집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영어로 한국차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차를 우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른 손님들도 외국인인 저를 신기해하면서도 따뜻하게 대해주신다는 점이었어요. 한 할머니께서는 한국 전통 과자를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전통 건축물들이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한옥의 첨화성과 기와지붕이 만드는 경치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복 대여점을 발견해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대여점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게 한복 입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걸어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해 주셔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녁에는 명동으로 가서 한국 음식을 맛봤어요. 길거리 음식부터 시작해서 떡볶이, 호떡, 붕어빵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은 정말 중독적이었어요. 한 식당에서 불고기와 비빔밥을 먹었는데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반찬으로 나오는 김치와 나물들도 신선하고 깔끔했어요. 무엇보다 식당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테이블, 그릇, 젓가락 모든 것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중국에서 겪었던 위생 문제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하루를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는데 실제로 와보니 정말 인상적인 나라였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이면서도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무엇보다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곳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매력을 더 깊이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 저는 서울의 더 많은 모습을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한강공원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이었는데도 모든 승객들이 질서를 지키고 있었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강 주변이 정말 잘 정비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공원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곳곳에 쓰레기통이 잘 배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강변을 따라 달려봤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질서정연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옆에서 쉬고 계시던 한국인 아저씨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영어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어보시고 한국 여행이 어떤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분이 한국의 명소들을 추천해 주시고 심지어 맛있는 식당까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점심에는 그분이 추천해 주신 광장시장에 갔습니다. 정말 활기찬 전통시장이었어요. 다양한 음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는데 중국의 재래시장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선 시장이 정말 깨끗했어요. 바닥도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음식을 파는 가게들도 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빈대떡과 육회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상인분들이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외국인인 저에게 음식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도 알려주셨어요. 오후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봤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 시내의 전경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큰 도시인데도 공원과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었고 도시 전체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홍대 지역을 방문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활기차고 역동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볼 수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거리는 깨끗했고 젊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끄럽지 않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클럽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 젊은이들을 봤는데 모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유럽의 클럽 앞에서는 종종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는데 여기서는 정말 질서정연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에는 창덕궁과 종묘를 방문했습니다. 창덕궁의 후원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자연과 건축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한국 전통 조경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묘에서는 한국의 깊은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조상에 대한 예의와 전통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동을 다시 방문해서 기념품을 샀는데 상점 사장님들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저녁,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시아 여행을 통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질서정연하지만 경직된 사회를, 중국에서는 역동적이지만 혼란스러운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이상적인 모습을 보았어요. 질서정연하면서도 따뜻한 인정이 넘치고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대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인 저를 진정으로 환대해 주었고 그들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느끼기 어려웠던 것들이었어요. 공공질서, 위생관념, 시민의식, 문화, 보존, 전통과 현대의 조화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정말 훌륭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 나라의 진정한 매력은 화려한 관광지나 유명한 음식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시민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아시아 세계국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상과는 정말 다른 여행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런 해외 경험담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높은 시민의식으로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월드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